안녕하세요. 우리가 학교에서 한국사를 배울 때 도대체 뭘 배우고 또 뭘로 평가받게 되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한국사 교육의 공식적인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성취 기준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그 핵심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이 성취 기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그냥 교과서 목차랑은 좀 달라요. 교육과정에서 한 단원이 끝났을 때 학생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또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지, 이걸 국가가 아주 명확하게 문장으로 정해놓은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한국사 수업과 시험은 바로 이 성취 기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근대 이전, 그러니까 전근대 한국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 지식들, 말하자면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뼈대를 세우는 기준들이 뭐가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네, 첫 번째 성취 기준입니다. 바로 고대 국가의 형성과 성장 과정을 파악한다. 우력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파악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알아야 한다는 뜻일까요?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유물이나 유적 같은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선사시대 문화를 이해해야 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고조선을 비롯한 초기 국가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다음 단계로 삼국과 가야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서로 경쟁했는지, 또 그 이후에 통일신라와 발해로 역사가 어떻게 쭉 이어졌는지, 이 전체적인 전개 과정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시대를 좀 옮겨서 고려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이겁니다. 고려의 통치체제와 지배 세력의 변화를 이해한다. 한마디로 고려라는 나라의 시스템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 시스템을 움직였던 사람들, 즉 지배 세력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이걸 같이 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연결입니다. 그냥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했다, 이렇게 사실만 아는 걸 넘어서서요. 그 통일 과정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고요. 또 고려의 정치 시스템은 중앙에서 다 통제하는 것 같으면서도 지방의 자율성을 꽤 존중했거든요. 바로 이 특징과 문벌 귀족에서 무신, 그리고 신진사대부로 이어지는 지배층의 변화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그 관계를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의 성립과 정치 운영의 변화를 파악한다.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새로운 왕조가 어떻게 시작됐고 그 뒤로 5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 즉 정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조선시대의 학습 포인트는 아주 명확합니다. 성리학이라는 유교 서상을 바탕으로 한 통치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같은 아주 큰 전쟁들이 정치 운영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교육과정이 특별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바로 단순 사실 나열을 피하라는 겁니다. 그냥 사건만 외우지 말고 왜 유교 시스템이 필요했는지, 지배 세력은 왜 바뀌었는지, 그 배경과 맥락을 함께 이해하라는 거죠. 1부의 마지막 기준입니다. 이제 조선 후기로 넘어갑니다. 조선 후기에 등장한 새로운 변화 양상을 이해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조선시대 같지만 사실 사회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변화들이 꿈틀대던 아주 역동적인 시기였죠. 여기서 핵심은 다양한 변화를 파악하는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 변화들을 근대 개항 직전,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던 시기까지 쭉 아울러서 파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유의사항이 따로 붙어 있지 않은데요. 그건 아마 앞선 기준들에서 계속 강조했던 맥락적 이해를 이 시기에 총동원해서 이 모든 변화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종합적으로 파악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이나 흐름에 대한 것들이었죠. 이제부터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서 어떻게 역사를 다룰 것인가, 즉 역사를 분석하고 탐구하는 방법에 대한 기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역사 지식을 아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직접 역사를 분석하고 탐구하는 기술에 대한 기준들을 볼 건데요. 이제는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이 표가 2부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이제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직접 행동하는 걸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국제관계와 교류에 대해서는 여러 나라의 상황을 비교하고 세금을 걷는 제도나 경제생활은 그 원리를 탐구하고 신분제 같은 사회구조는 그 특징을 분석해야 합니다. 심지어 사상이나 문화 같은 주제도 국제교류라는 관점에서 깊이 탐구하라고 되어 있죠. 확실히 역사를 대하는 방식이 훨씬 더 능동적으로 바뀌었다는 게 느껴지시죠? 2부의 마지막 기준은 이 모든 탐구 활동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대 이전 한국사 주제를 설정하여 탐구하고 그 결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다. 이건 사실상 학생 스스로가 작은 역사 연구자가 한번 되어보라는 요구와 같아요. 가장 높은 수준의 학습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학생이 역사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왜 이렇게 됐을까와 같은 질문을 직접 만들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탐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교육과정에 던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역사에는 하나의 정답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같은 역사적 사실을 두고도 서로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비교해보면서 역사는 논쟁이 가능한 학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나만의 역사 이해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이 기준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나온 모든 내용을 한 번에 묶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역사학습의 두 가지 큰 기둥, 바로 이해와 탐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 표가 모든 걸 요약해 줍니다. 왼쪽에 있는 이해는 말하자면 단단한 기초공사 같은 거예요. 역사적 사실을 파악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인지하는 지식의 토대를 쌓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탐구는 그 토대 위에 짓는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비교하고 분석하면서 자신만의 관점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니까요. 결국 이 두 기둥, 이해와 탐구가 균형을 이룰 때 진짜 역사 공부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사 학습의 공식적인 설계도인 성취 기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보신 것처럼 단순히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실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비교하고 분석하고 또 질문을 던지면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배우도록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이 모든 학습 목표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길러주고자 하는 세상에 대한 관점, 그리고 역사를 대하는 태도는 과연 무엇일까요?